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여야 4당,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입니다. 선거제,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합의. 자, 이 주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 뉴스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뉴스를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뉴스를 간단히. 혹시 위원장님께서 혹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계속 패스트트랙 관련된 내용들이 뭐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었는데 225석을 지역구로 획정하고 현재 253개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그리고 그중에 50%를 연동을 하는 골자로 이 포함하고 공수처 문제 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하여튼 뭐 공수처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신속 처리 법안으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합의를 했고 그 안을 25일까지 각 당이 의총을 열어서 확정을 받아서 오겠다라는 내용을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 합의를 한다. 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된다면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정이 된다면은 전제를 한다면은 25일이 4월 25일 네. 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총선 전에 이제 확정 이제 그 시행 아니 이제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럼 3월 19일 날 그러면 이게 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정확히 네네. 그 이제 국회는 이제 패스트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같이.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들어오게 된 이제 법안 내용인데요. 이게 계속 답보 상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머무러 있기 되다 보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안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패스트트랙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330일 안에 이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해 보면 첫 번째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상임위에서 180 이내에 이거를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80 이내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면 그다음에 법사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다시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게 돼 있고 본회의는 60일 안에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그 법안 내용 자체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보면 4월 25일 날 각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 3월 19일 최장 시간으로 봤을 때 합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4월 15일 이전에 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는 다음 선거를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골자로 보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3월 19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 최장이 60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뭐 먼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60일 뭐 3월 19일 2달 전 1월 뭐 한 19일 예를 들어서 1월 19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는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당의 반발 지금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짧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바깥으로 나가보라고 이제 니를 마음껏 한번 해봐라라고 오히려 판 깔아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 사실상 새누리당 시절부터 반대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었을 때 또 그때도 이제 좀 얘기가 나왔을 때 반대했고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공수처 법안 그 처리할 어떤 것들 넘기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회유책으로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곧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약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이제 광역 기초의원들은 약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알맞은 자리에서만 이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늘린다.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건데 정당을 대표하는 그 정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회유책이 아닌가. 그걸 위해서 약간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온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인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 무조건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식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경우로는 이건 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 똑같이 뭐 생각이 결은 비슷한데요. 이 안은 사실 300석이 아니라 처음에 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360석 혹은 뭐 330석 양보해서라도 국회의원 의원수를 늘려가면서 연동형 비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에 반대하지만 늘리려고 한다면 바꾸려고 한다면 그 체계로 바꿔야 되지. 지역구 의원을 빼면서
이 비례대표를 맞습니다. 늘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아가고 좌파 독재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지금 정부가 이끌고 나가는 모든 그런 현안들과 그런 법안들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뭐 여기 사회로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지는 한 35, 6석의 이 획정구역은 어떻게 획정을 할 겁니까? 자기네들 목숨이 걸린 일들인데 이 내관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울러 내일 있을 바른미래당의 의총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한 10여 명이 반대를 하죠. 10여 명이 맞습니다. 반대를 하면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100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60% 네. 60%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113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8명만 반대를 한다면 이 패스트트랙 반대한다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인데 이게 정계 개편에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여지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총 의원이 29명인데요. 그중에 5명은 당원권 정지가 돼 있어서 24명. 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10명 정도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16명 혹은 절반이 이제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3분의 2 이상을 의총의 조건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잡음들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가 역할을 하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데에서 의총의 반대를 이끌어낸다면 바른미래당의 또 보수 전체 대통합에 어떠한 신호탄이 또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당원권 정지시켜 놓은 의원들 어떻게 자충수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 패스트트랙 한 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또 그래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예. 이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뭐 선거제 법안 그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같이 태우게 된다면 별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다 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당과 정부는 이 공수처라고 하는 좀 약간은 필요 없는 또 감사의 기간을 주는 상위 감사 기간을 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부패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이 소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를 하지도 못할 것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명분성만 자기네들이 정의롭고 이렇다는 느낌들만 계속 주면서 내년 4월 선거에 기선제압을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인 것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전략이다.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를 이걸 좀 볼 때 이거 되게 약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중정보다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목한다. 이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지목하면 지금 검찰이랑 다를 게 뭔가요? 다르게 예.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정치권은 부패했다. 그리고 정치는 잘못됐다. 정치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들을 이 정치의 혐오증을 도대체 어디서 이끌고 오고 있는지 저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고도의 이 정치 혐오증을 국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할 수 없는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계속 호도해 가면서 본인들이 밀리다 보니까 또 정당 지지율도 많이 따라 붙고 이러다 네. 보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책임은 안 되는 책임은 지금 거리로 내몰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국회 마비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몰면서 본인들은 명분을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수사로 하여튼 보입니다. 진짜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죠. 네. 되게 졸렬한 작전 같습니다. 어차피 자신들도 할 마음 없으면서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자폐가 될 사람들이 지금 장차관들 권력기관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다 끌어내려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텀이 없는 거 딱 내놓고 야 우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 유토피아를 자유한국당이 막아버렸다.
역시 저 토착외구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짜려고 지금 딱 작전을 세우는 거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졸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수처보다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이 선거구 개편을 얘기하자면 지난 총선 기준으로 이제 정의당이 한 원내 교섭단체로 올랐으면서 제 기억에 5, 6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분포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이번에 창원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합칠 수 있는 집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 교육 전부 다 사실 입법기관 하나 빼놓고는 다 반대 진영에서 좌파 진영이 잡고 있는데 이 입법까지 연대를 통한 이 헌법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180석 이상을 소유하게 된다면 뭐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에 독단조 260석을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그들의 260석까지는 허풍이더라도 합쳐서 180석 이상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우리나라 국정은 마비되고 너무 한쪽 편에 편향돼서 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이 선거구 재편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씩 몸집 키우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국민 대표성을 누가 발휘하고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똑바로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선전이나 아니면 용어 자체가 너무 그 내용만 딱 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당 독주 체제인 서울시에만 봐도 솔직히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난번 토요일 한국당의 장애 집회 나가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나가셨습니까? 네. 어땠어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야 역시 훈련이 안 됐더라. 무슨 좌파들처럼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 그래도 그만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현재 갔다 오신 두 분이 한번 뭐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있진 못하고 제가 이제 부활절 행사 제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 있었는데요. 약간 좀 구호 외치는 걸 때 그러니까 약간은 민주 쪽 그러니까 시민연대나 이런 사람들 쪽 시위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통제력만 많이 또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할 때 한 몇천 명이 한 번에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뒤쪽으로 살짝 무대에서 조금 센터에서 좀 떨어지면 지역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 트럭 가져와서 이게 노래 틀거나 이게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은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좀 딱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걸로 딱 깔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한국당 가보신 거 어땠어요? 그 말씀 계속하시죠. 인터넷 상태가. 네, 짧게 뭐 말씀드리자면 전 또 당협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모시고 왔어요? 저는 한 80명 정도 모시고 갔는데요. 진짜 많이 모셨네. 이제 할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 전날 이제 이렇게 통보가 왔고, 전날 왔어요. 네, 그래서 하니까 사람 모으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사실은 좀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 첫 14년 만에 이 장애 투쟁을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니까 준비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현장에 가보니까 엄청난 기대로 전 돌아왔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한 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이런 퍼포먼스 또 뭐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당협에서 동원한 사람들보다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일 만큼 그 행사장 바깥으로 중앙거리를 메우고 있던 분들 또 이제 거리 행진할 때는 많이 이미 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이 기원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도 또 이어져 나간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저희 금요일 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있고 토요일 이제 매주 토요일 이런 집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눈여겨본 건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돌아올 때 대한애국당의 집회를 봤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네, 따로 했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 집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수도 결코 작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 지지는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시는 참여율은 매우 높음을 확인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전체 보수가 좀 통합해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서 싸워나감을 통해서 명분을 통해서 싸워나감을 통해서 이 좌파가 영원히 독재하고 영원히 집권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수포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촌철살인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죠? 네. 예. 아까 이제 김성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와닿는 멘트긴 했는데요. 불가능할 거를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남한테 약간 이미지로 이게 책임전 가려고 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다가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된다는 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 좋습니다.